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압박에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국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불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기에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시장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확대합니다. 실제 투자 비중은 전략적 전술적 배분 규정에 따라 5%포인트가 더해집니다.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린 94.0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수출 확대 등으로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이 연말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악화됐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인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등이 앞장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협박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성 경고를 한 다음 꼬리를 내려온 이른바 타코에 익숙한 지 잠시 주춤하더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도 탄탄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코스닥 3000의 희망,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하관세 상승 협박으로 주가가 조금 주춤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송재경 대표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탄력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관세가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작년 4월만 해도, 그리고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관세 얘기만 꺼내면 시장이 다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네. 호떡집에 불난 거 뭐냐. 네. 근데 이걸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칼이 칼집 안에 있어야 무서운데 네. 끓였다 넣었다 끓였다 넣었다 하니까 네. 이제 시장이 또 저러다 말겠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든 것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빨리 비준을 안 한다.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남의 말 할 게 아니라 예. 미국 자기네들도 사실은 의회에서 잘 안 돼갖고 셔다운을 40며칠씩도 하고 네. 이번에도 지금 셔다운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 네. 1월 30일까지 지금 그 소위 그 국토안보부 IC가 속한 그쪽에 예산 깎지 않으면 또 다시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게 이유일 가능성은 좀 뭐랄까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유를 댄 거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소위 캐나다로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비서실장 통하고 그렇죠. 대부분이 넘어갔는데 네. 플러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예, 함께 동행해줘. 그쪽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라는 그 요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소위 예상컨대 트럼프는 지금 캐나다를 그린란드 다음으로 캐나다를 정말로 51번째 주로 가져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캐나다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네. 그 힘을 빼는 가장 좋은 게 지금 미국
트럼프와 협업하고 있는 캐나다의 미국 공장들 예. 다 지금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캐나다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텐데 예. 지금 현대차가 가서 다시 공장을 지어주면 그러면 트럼프의 그러한 51번째 주 목표가 상당히 좀 난관에 부닥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관이 좀 그런 속셈이 아닌가 싶다. 예, 캐나다 왜냐하면 변수. 하필이면 딱 이때 예. 갑작스럽게 이유도 좀 불분명한 아마도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 아마도 네. 이제 김정관 통상부 장관이 이제 넘어가서 네. 상황 파악을 하고 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바로는 못 하겠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뭐 현대차 주가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많이 빠지지 않는 네.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 현대차 주가도. 그래서 보면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시장이 워낙 좀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는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4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 1000스닥을 열었는데 상승세가 지금 튼튼해요. 이게 지금 정책적인 기대감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뭐 코스닥 3000의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예. 이것만으로 코스닥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꼭 그렇게 최근에 그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걸 활용해서 코스닥을 3000까지 만들자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작년은 코스피의 해였고 5000이 이제 최근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그랬고 다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내년 2026년은 또 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코스닥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연초에는 네. 그 기대 대비 코스피만 5천을 넘었지 코스닥은 900 중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어제 한꺼번에 갑자기 코스닥이 5% 이상 오르면서 특히 막 뭐 코스닥 200 레버리지 같은 건 하루에 23%가 올랐어요. 2배로 그 베팅하는 거. 그래서 네. 주변에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건 작년 말부터 코스닥 200 지수 레버리지 가지신 분들은 아주 어제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그 트럼프 이런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도 코스닥은 계속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코스피가 일단 5천은 넘었고 더 가겠지만 네. 오히려 상방 업사이드로는 코스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이제 예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큰 얼개는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걸 실현하겠다. 지금 정책 방향이 뭐죠, 정확하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예. 코스닥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이제 국민 성장 펀드 국민성장펀드. 총 150조 이상 예. 5년 동안이니까 연에 한 30조 이상 투자가 되겠네요. 예. 근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소위 첨단 산업, AI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뭐 로봇, 2차 전지, 뭐 심지어 미디어 콘텐츠까지 네. 우리나라의 소위 국가 전략 산업 위주로 이제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플러스 된 것이 물론 대기업에도 효과가 가겠지만 중소기업들한테 또 심지어는 스타트업한테까지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3의 벤처 붐을 만들자라는 것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코스닥에 관련된 유관 소위 업종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상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대형주가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소형주가 랠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은 작년 가을 이후부터는 네. 지금 러셀 2000이 S&P 500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주로 중소형주입니까? 예, 소형주. 예, 소형주 지수가 예. 대형주 지수를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연초 대비 6% 이상, S&P 500은 이제 한 1%, 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글로벌 흐름도 소형주로의 흐름이 있고 네. 국내에서 이건 일종의 이제 재정 자극책이죠. 사실은 돈을 사실은 여기에다 넣어서 성장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기대가 첫 번째로 큰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네. 국민연금에서 한 예. 5년 만인가요? 예. 소위 이제까지는 대형주에 장기 투자하는 돈만 집행하다가 예. 그 큰 손이 처음으로 작년 11월에 중소형주 스타일, 중소형주 펀드 운용사를 처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펀드 운용사를. 네. 결국은 그쪽에서 중소형주에다가 돈을 넣겠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큰 손이고 한 번 넣으면 장기간 넣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이 두 개가 겹쳐지면 원래 큰 손이었던 국민연금, 네. 새로운 큰 손인 국민성장펀드 두 큰 손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 일시적으로 한 번에 어제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급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민연금이 어제 올해 첫 번째 기금 운용위원을 해서 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정해서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랬는데 이 정도 어떻게 늘리기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동안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을 이 코스닥은 별로 투자를 안 했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원래 바꾸기 기전 예. 그 이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7% 정도를 예.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17에서 18% 정도를 국내 주식에 두고 있었고 네.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가 14.8% 정도 됐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자동 매도 일정 비율 넘으면 자동 매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이제 투자 비중이 코스피와 같은 대형주나 중형주에 있었지 네. 코스닥과 같은 중소형주나 소형주에는 비중이 매우 미미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 이제 모처럼 국민연금도 이제 그 외부 운용사들에다가 예. 중소형 펀드 관련된 이런 위탁 운용사들을 모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뉴스를 보셨겠지만 예.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0.5% 포인트 일단 늘렸는데 여러 가지 해보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일단 네. 국민연금 금액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온다. 거기다가 자동 매도에 관련해서도 더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 초반에 네. 어제 그 트럼프 관세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거는 하락을 했다가 예. 갑자기 양전을 해서 또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이와 같은 국내 주식시장 친화적인 예. 이런 운용 제도 변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예. 이게 국민연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이렇게 가면은 예. 다른 또 연기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것저것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 운용사들도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손인데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면은 기관들의 운용 정책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거고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뷰가 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의 이제 코스닥 아까 중소형주 펀드를 새로 운용사로 선정했다 그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만 보면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 큽니다. 네. 사실은 이 코스닥은 개인들의 투자 놀이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지금 확 매수를 확실히 늘리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는 이제 14.9로 소폭 올리면서 유지가 됐는데 예. 거기에 전략적인 배분한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전술적인 배분한 2% 그래서 합쳐 보면은 네. 위로 그러니까 추가 여력으로 늘릴 수 있는 게 19.9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7.9 이 정도 되니까 네. 2% 포인트는 더 있습니다. 여력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안에 운용이 국내 자금이 한 250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 이걸 절반 대략 나눠서 절반은 직접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자체. 그래서 예. 이걸 보통 패시브로 코스피 200, 예. 그러니까 거의 대형주하고 일부 중형주 섞여 있는 이걸 그냥 패시브로 그대로 쫓아가는 지수를 쫓아가는 투자, 그 네. 위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절반은 위탁을 운영합니다. 아까 예.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예. 운용사들한테 맡겨서 투자를 하는데 이 운용사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에는 코스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 종목. 예.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대장한 벤치마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탁 운용사들이 코스닥 150을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언급했던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투자도 늘리고 정부 분위기도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코스닥 쪽이 지금 사실상 소위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 이들 쪽으로 당연히 기관 자금이 들어가니까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좀 선침의 성격도
네. 정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코스닥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순매수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코스닥으로 들어가서 분야를 보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총의 대부분인가요? 어떻게 누가 지금 가장 많고 어떤 게 지금 앞서가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요. 일단 시가총액 1위가 현재까지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물론 코스피로 가지만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가 일단 가장 크고요. 예. 그게 마치 코스피로 치면 IT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IT 소부장주나 예. 뭐 항공우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엔터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 당장에 코스닥 150이 오르려면 예.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섹터인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요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올라줘요. 마치 코스피로 치면은 IT랑 자동차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스닥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동력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주라면 코스피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워낙 수익 증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를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뭐 수익성이 좀 개선될 전망이 있습니까, 올해?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기대감이 충분히 좀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는 네. 예,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뭐 작년이 저점이고 좀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기대는 좀 있긴 한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2차 전지 최근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2차 전지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가격. 리튬. 리튬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폭락을 하다가 작년 여름을 바닥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 리튬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3.3배 올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게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그 소위 과잉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전기차와 소위 2차 전지 부분인데 네. 2차 전지 부분에 공급하는 광산 부분을 일단 좀 구조조정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2차 전지에도 그걸 소위 이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분명히 있긴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그 배터리는 지금 연속으로 사실은 좀 별로 성향이 안 좋죠. 네. 좀 미국은 전기차 트럼프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으니까. 예, 트럼프가 물러섰고 완전히 좀 사실은 미워하죠, 사실은 전기차를. 근데 유럽조차도 본인들도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네. 소위 2030년까지 소위 내연기관차, 휘발유 가는 차 제로 만든다는 걸 완전히 뒤로 빼버렸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보통 배터리 회사들의 한 80% 매출을 갖고 가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20%가 ESS,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발전용으로 필요한 발전 저장용으로 필요한 것이 20%라 이쪽의 성장이 빠르긴 하지만 전기차 줄어드는 것을 얼마나 추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는 기대감으로 가긴 갈 텐데 사실은 실적 발표 때마다 상당히 뭐랄까요? 투자자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을 당분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2차 전지 업계에 지금 워낙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로봇용 배터리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인데 이 부분이 2차 전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원래 2차 전지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전방 산업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캐즘 이슈 때문에 네. 별론데 그래서 그러다가 요즘에 로봇이 되면 로봇이 뭐 등이 됐건 어디에 됐건 로봇도 배터리 움직여야 네. 되니까 물론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해서 아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는 이렇게 뭔가 뭐 가뭄에 가뭄에 단비가 오듯 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이 로봇용 이 그 배터리는 예.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용량이 매우 적고요. 아직은 또 로봇 시장이 막 전기차 같이 아주 확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로봇 관련된 배터리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네. 기존의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있고 로봇 배터리는 또 하나의 이런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로봇은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로 분명 미래의 대세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계약이 배터리 계약이 좀 취소되는 그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 와중에 나오는 호재이긴 합니다만 그게 수요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당장에는 전기차의 아쉬운 부분을 완전히 상쇄해서 그 이상의 걸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이 송재영 대표님,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관련해서 네. 지금 어제 기금 운용위에서 조금 높였는데 원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는 게 큰 방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내 주식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이 전체 세계 글로벌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약간 정치적인 이런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도 거기서 소위 투자위원회에는 그 저명한 그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나름대로는 또 거기가 대략적으로는 3년에서 5년 텀으로 길게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꾼 사실은 저는 미리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오히려 해외 그러니까 미국 주로 대부분 해외 투자는 미국이죠. 예. 뭐 미국 투자를 좀 줄이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꼭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나머지 국가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유는 미국이 14년간 나홀로 너무 혼자만 올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모든 전 세계 대형 큰 손들은 다 미국을 꽉꽉 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파느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소위 고평가 부담. 고평가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미국 내에서조차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미국이 16% 올랐지만 신흥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이 다 미국을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엔 교수님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뒷북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네. 정부 정부도. 핑계 대면서 정부도 늘리라고 좀 하니까. 예, 네. 이렇게 쓱 사실은 좀 약간 자존심 구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유연하게 바꾼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중요하지만 또 관심사가 이제 달러 원 환율에 대한 이 정부의 의도인데 뭐 해외 환해치를 좀 많이 해서 뭔가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를 하라. 근데 분명하게 원달러 환율의 어떤 전략적 해지에 관한 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환율 자체가 내려가진 않는데 환율이 다시 또 뭐 1,480원 이제 갔을 때 그 상단을 또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건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해서 뭐 해외 자산의 최대 10% 내에서 해지를 수행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또 환율이 또 1,480원 갔다가 예. 또 최근에 뭐 대통령부터 해서 뭐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강한 협조로 또 지금 현재 1,440, 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보니까 아무리 국민연금이 한다 그래도 환율이라는 건 원체 시장이 크고 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원체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뭐 환율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이렇게 뭐 그런 기조를 만들기보다는 어느 선 이상 올라가는 그 상단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코스닥 지금 상당히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민주당에서 이제 3,000포인트 희망을 얘기하는데 뭐 3,000포인트가 언제 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갖춰져야 될 텐데 그동안 늘 얘기했던 게 이 개인들의 놀이터다. 그리고 부실 기업 또 토산 앞둔 좀비 기업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부가 어떤 개선 방향을 지금 내놓았죠? 어떻게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 기본 방향성을 이미 작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이했던 저도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제목이 이제 다 산 다 삽니다. 다산 다사. 많이 낳고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뭐 코스닥에 많이 기업 상장하고 또 많이 퇴출시킨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다사는 어떻게든 그 사이 많이 했는데 네. 다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코스닥 종목 수가 한 1,800개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코스피가 한 8,900개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근데 워낙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물려 있는 소위 동전주들에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만회하고 싶어서 네. 이제 죽은 자식 뭐 잡듯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저래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곡과 축정이가 있으면 축정이 걸러내야 알곡만 나오면 상당히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속도나
우량 뭐 이런 것이 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소위 퇴출하는 기간도 줄이고 심사 단계도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소위 퇴출되는 그 기준도 더 엄격하게 해서 더 많이 소위 이제 대상이 되게끔 뭐 시가총을 좀 높여가지고. 예, 시가총액을 네. 기존에 올해는 150억, 네. 200억, 내년에 그다음에 300억, 매출도 50억, 75억, 100억 이렇게 계속 늘려서 그거 안 되는 데는 이제 퇴출시킨다는 거죠. 만약 네. 이대로 가서 현재 시점이 3년 후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퇴출돼야 할 기업이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사실은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주들 입장에서도 예.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소위 그 플랜을 딱 그려갖고 경로를 만들어주고 투자자들과 주주들과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오히려 퇴출되거나 또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측면에서 이건 다 이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코스닥 시장에 너무 많은 쭉정이들을 좀 걸러내면 좀 알곡들만 알갱이만 남아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까 시총 1등 얘기했습니다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제 차세대 다음 1등 주자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알테오젠이 일단 코스피로 가면요. 그래도 코스닥 시총 1등은 같은 제약 바이오주인 예를 들면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뭐 코오롱 티슈지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나올 확률이 현재까지는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예. 여기서 코스닥 1등이 되면 그 순간에 뭔가 수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자동으로? 물론입니다.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 안에 있지만 특히 시가총액 1위가 되면 코스피로 치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 각종 인덱스, ETF, 네. 뭐 그리고 공모 그런 데 편입되고 각종 뭐 공모, 연금 기관의 벤치마크 일단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일단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떠나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시총이 커지면서 자꾸 코스피로 떠나면 뭔가 코스닥이 스타트업, 혁신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결국은 코스피의 R이요? 2등 그룹?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코스닥이 그러니까 나스닥을 벤치마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름도 그래서 코스닥이 됐는데 사실은 미국은 냉정히 보면은 우리의 그 거래소 그 소위 그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은 사실은 거래소들이 경쟁하는 구조고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할 거냐, 뉴욕 거래소에 상장할 거냐, NYSE.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경쟁하면서. 네. 근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소위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애초에 코스피만 있다가 코스닥을 뒤늦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서는 성장성이 높고 작지만 기회를 주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 커서 안정성과 규모가 커지면 코스피 가서 소위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예. 식으로 가는 식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단계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밑에 코넥스까지 만들었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들, 그다음에 좀 막 성장하려는 기업, 그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은 소위 대형주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거꾸로 우리는 너무 나스닥을 그러니까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소위 육성 모델, 육성 그 체제 이런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100처럼 나스닥처럼 뭔가 이 코스닥을 코스피 완전히 분리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다 분리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로서 본때기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좀 이런 걸 만들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과연 코스닥 지금 민주당의 3천의 희망까지 나왔는데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역대 예. 정부에서 나왔는데 뭐 큰 성과를 못 보고 단기 상승에 코스닥이 그쳤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다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와 좀 이전과 비교해 역대는요 보통 이제 코스닥 활성화한다 그러면 네. 뭐 세제 인센티브, IPO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정책금융이나 모태펀드와 같은 이런 모험 자본 공급 좀 이렇게 했다가 말씀하시는 단기적으로 반짝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른 게 첫 번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좀 지배구조 개선이나 뭐 배당, 네. 뭐 자본 정책 개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5,000처럼 코스닥 3,000 뭐 실현될지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렇게 좀 명시적인 일단 딱 목표치를 제시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차별화했는 게 이제 디지털 자산 있지 않습니까? 뭐 증권형 토큰, 공공 스테이블 코인 이거와 결합한 코스닥 기업 자금 조달과 같은 좀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게 네. 일단 조금 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이제 모처럼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비 기업의 신속 정리와 네. 상장 퇴출 관련된 기준 상향이란 좀 흔히 말하는 시장의 퀄리티 업그레이드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시장의 신뢰감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전 정부들의 정책 대비 현 정부의 정책이 네. 보다 좀 더 좀 유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송재경 대표님께 코스닥 3천에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3천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조금 혹시 들어주신다면 뭘? 결국은 지금 야심차게 시작한 국민성장 펀드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국민성장 펀드. 국민성장 펀드가 돼야만 네. 사실은 코스닥도 거기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꼭 국민성장 펀드가 코스닥을만을 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략산업 전체의 장기 먹거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까지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 펀드를 우리가 또 개인들도 이번에 거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참여도 있습니다. 예, 개인 네. 참여해서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은 소위 자립될 수 있는 우리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 국민성장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응원도 해야 되지만 메인 눈으로 감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3천의 희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눈 감았다 뜨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100달러 선도 넘어섰죠. 은값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금만이 진정한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확고해지는 걸까요? 금 ETF 상장지수 펀드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금값 동향 그리고 금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석진 교수님 오셨다는 건 금값이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 뭐 온스당 5,100달러더라고요. 네.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제가 여기 지금 앞에서 기다리면서 갑자기 한 1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1년 전? 예. 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네. 금 얘기를 할 때 우리 앵커님께서 3,0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런 그런 얘기, 질문했나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들. 그땐 코스피도 2,000대였고요. 그때. 금값도 2,000달러대였는데 예. 어느덧 지금 금과 코스피가 동시에 5,000 포인트를 그러네요. 넘어섰다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고 야, 이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예, 뭐 그런 소회가 들었거든요. 그럴 네. 정도로 지금 1년 사이에 금값이 한 2배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지만 네. 금 역시 이 대열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예. 제일 선두권에 있는 것 같고요. 예. 1년 동안 바뀐 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예. 너무 트럼프를 우습게 알았던 건가? 트럼프를. 그렇죠. 이 생각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 1년 동안 네. 지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네. 통화 체제, 글로벌 경제 체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만 하더라도 금 외에도
달러나 비트코인이라는 예. 이 금과 함께 삼각 동맹으로 유지되던 이런 어떤 통화 시스템 체제가 트럼프 1년 사이에 비트코인도 좀 힘을 잃고 주춤하죠. 비트코인. 예, 달러도 좀 네. 힘이 빠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금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금 통화 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한 그 관세도 불확실하고 또 지정학적 불안감도 있으면서 이 달러 자체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지금 약해지고 있다. 네. 그게 지금 통화 체제가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 불안정해지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통화 체제고 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스스로가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들어서 가지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은 네. 결국 유럽의 신뢰도 잃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의 각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 아니면 금인데 네. 미국 국채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버리면 남는 건 뭡니까?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요새 나오는 뉴스의 한 90% 이상은 네. 다 금액에 유리해요. 금에 유리한 환경이다. 여러 가지가. 모든 뉴스들이 오늘 그린란드 아침에 갈등. 나온 뉴스도 예.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라는 뉴스잖아요. 네. 이것도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이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요새는 미국의 불확실성, 네.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지금 뭐 내전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미네소타 미네소타 사태가 때문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요인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금액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통화 체제가 미국이 주한 통화 체제가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라 그럽니까? 네네, 좀 네.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110포인트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97포인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어. 물론 물론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박스권 정도의 하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 1년 동안에 유로 대비해서는 예. 한 12, 13%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달러가 떨어진 거 이상으로 다른 국가 통화들도 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통화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달러가 무너졌으면 한국의 원화 가치는 뭐 달러당 1,200원, 뭐 1,100원 해야 될 거 우리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원화도 워낙 약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화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 각국 정부들이 정부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재정 적자를 풀어야 되는 거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독일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정부가 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달러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고 있는 측면 이건 예. 결국에는 금액에는 꽃놀이패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이 그러네요. 뭐 이렇게 진짜 비현실적인 가격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지고 그 상승폭도 큰 적 역사적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이런 적도 좀 많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역사적으로 길이면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번째 정도 같아요. 두 번째 예, 정도?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인플레이션 기간 때에 예. 한 10년 정도 금의 강세장이 펼쳐졌었고요. 예. 지금은 한 2021년 2년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한 4년, 4년. 예, 한 4년 정도 좀 넘는 지금 기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 70년대랑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네. 이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펼칠 수 있는 기관적인 요인은 네.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하고의 강약세 구간을 살펴보더라도 두 그 증시와 금시장이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서 네. 강세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 대비 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지만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늘려오던데 네. 여전히
금에 대한 외환 보유액의 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이게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네. 먼저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금을 사서 금값이 오른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반영돼서 금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냐, 네.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선이냐 후냐는 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이 달러의 어떤 외환 보유고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네. 그런 각국 중앙은행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금으로 쏠리면서 또 반복되는 네. 하나의 선순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악순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선순환인 거고, 네. 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악순환인 건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지금 뭐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네. 중앙은행들이 큰 폭으로 지금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서의 달러 비중은 줄어들고 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가 쌓아온 이런 자본주의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예. 통화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봤을 때는 금에 쏠리는 현상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뭔가 예.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렇죠. 예. 뭔가 좀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예. 파국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념적인 것, 또 가치적인 걸 떠나서 흐름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금을 더 늘리려고 하는 중앙은행들의 네네. 움직임. 지금 금가 우리가 금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 좀 돋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미 연준의 금리나 FOMC도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금리를 내린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어떤 관계로 예상을 해야 되나 이건? 지금 금리 시장에 여러 가지 목격되는 현상들도 예. 금액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미국이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예. 단기금리는 내려오고 있잖아요. 단기금리는 한 3.5%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시장금리인 장기금리는 같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 시장금리, 장기금리는? 예.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예. 한 4.2%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단기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 금리 따라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금이 매력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금리도 금액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장기 금리를 놓고 봤을 땐 예. 장기 국채와 금을 비교해 보면 또 안전자산의 또 대안이거든요. 아.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장기 국채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 그러니까 예금은 예금대로 금액에 밀리고, 네. 장기 국채는 장기 국채대로 금액에 금액이 밀리고. 밀리고. 이게 지금 양방으로 예, 금에 다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뉴스의 90%가 다 금에 유리하게. 금에 유리해요. 자, 우리가 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은값이 사실 오름폭으로는 지난해 더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은이 더 올랐는데 네. 은은 이게 이제 산업적인 수요까지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은값의 급등의 흐름도 조금 계속될까요? 금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은은 이제 소위 이 레버리지 귀금속이라고도 불리고, 예. 빈자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도 불리죠. 네. 즉 금에 의해서 70% 80%는 영향을 받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네. 연초 대비 한 달 동안 금값이 한 뭐 17% 18% 올랐는데 네. 은값은 50% 올랐죠. 저 5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예요. 네. 그리고 같은 레버리지 귀금속이 또 뭐가 있냐면은 네. 백금이라고 불리우는 플래티넘, 플래티늄, 그리고 팔라듐이라는 게 있어요. 팔라듐. 예, 이것도 역시 올해 들어서 금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년으로 놓고 봐도 똑같아요. 예. 금보다 은과 팔라듐과 플래티넘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금이라는 게 움직이는 요인이 다른 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레버리지 효과, 변동성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폭이 더 커지는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이 탄탄하다면 네. 은이나 이런 다른 레버리지 기금속도 추가로 더 오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금의 스토리가 예. 이 서사가 무너진다면 얘들은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더
무너진다면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결국에는 핵심은 네. 뭐 지금 은혜 산업 수요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네. 그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20%인 거고 70% 80%는 결국 금이 따라가네요.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네요. 모든 건 금에 달려 있습니다. 네, 형님이 가면 동생들도 가는 거고요. 그렇죠. 주요 기관들의 지금 금값 이번에 온스당 5,100달러를 금은 넘어섰고요. 네. 네, 혹시 은 평균적인 전망치는 예상이 좀 나옵니까? 어떻게? 이것도 또 코미디인 게 1월 달에 이미 전망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 1월달에 연간 전망치. 그렇죠. 작년 연말에 네. 이게 코스피 이쪽 똑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코스피도 네. 작년 연말에 전망치를 올해 넘어섰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세운 올해 전망치를 벌써 넘어서고 있어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넘어섰으니까 전망치는 바뀌는 바뀌어야 거죠. 되죠. 지금 뭐 금값 뭐 5,500달러, 6,000달러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극단적으로는 뭐 10,000달러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달러 갔는데 200달러 못 간다라는 법은 또 없는 거니까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은보다 대략적으로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격이 형성됐었거든요. 50에서 100배요. 예. 네. 그래서 뭐 100배 쪽으로 가면은 은보다 금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국면으로 보고요. 아, 50배 쪽으로 가면은 금보다 은이 상당히 또 고평가돼 있는 국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만약에 50배, 지금이 50배거든요. 예. 이럴 때는 금을 사고 은을 파는 전략, 아,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예. 이런 전략을 추천을 이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 금과 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뭐 금을 살까 은을 살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금을 사고 은을 파는 전략도 또 활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을 사야 된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즘 뭐 금통장, 골드뱅킹도 있겠다. 네. 그냥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금 ETF 요즘 많다는데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 시청자들에게 조금 편리한 거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거겠죠. 주식시장의 주식시장.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ETF? 사실 뭐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쉽긴 합니다. 근데 예. 요새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이게 뭐 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예. 이 금이라는 게 어떤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라는 확신을 주는 자산이 된다면 네. 부유층일수록 금 현물을 쌓아놓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여나 상속의 어떤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그런 수요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도 금을 계속 오른다라고 주장했던 그 네. 어떤 학자로서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이렇게 높게 오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뭔가 시스템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분명히 강세장이고 전략적으로는 절대 지금은 던지지 말아야 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네.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그러네요. 않습니다. 국제 동화 체제라든지 경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겠죠. 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값과 은값 동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닥 질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 기대감에 4년 만에 천스닥을 열었죠. 정치권은 코스닥 3천이란 성급한 희망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먼 옛날이지만 코스닥이 3천을 육박했던 적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약을 꿈꾸는 거죠.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야 합니다. 투명 공시가 필수적입니다. 신생기업들이 훨훨 날 수 있게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부실 좀비 기업도 서둘러 속아내야 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